지난 겨울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에게 차갑게 선을 긋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따뜻한 된장국을 뜨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그 뜨거움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컸어요. 4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삶이 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고개만 살짝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장남 민호가 저희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낸 그 순간 저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과 희망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평생 민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집, 돈, 시간, 그리고 다른 자식들의 몫까지 오직 그에게 쏟아부었어요. 장남이 집안을 일으켜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힘든 세월을 버텨왔죠. 그 믿음은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가치였고 저희는 그 가르침을 의심할 여지 없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늙고 기력이 쇠해지자 민호는 저희를 완전히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는 저희가 수십 년간 쌓아온 헌신을 모조리 짓밟는 듯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과 함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어요. 저희 부부는 1970년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고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일했고 저는 집에서 삭바느질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바늘을 움직이며 손이 굳어갈 때도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결혼 첫 해에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삶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며 미래를 꿈꿨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러던 중 첫째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민호가 태어난 날은 저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민호를 품에 안고 우리 장남이다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도 그 옆에서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저희 부모님은 민호를 보며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저희는 민호를 집안의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남에 대한 믿음은 저희 삶의 중심이었고 저희는 그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민호가 태어난 뒤로 저희 삶은 온통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1살이 되던 해 저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서 민호에게 새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받은 월급을 쪼개 민호에게 따뜻한 우유와 이유식을 챙겨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잘 자라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 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지영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는 기뻤지만 민호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던 터라 지영이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지영이가 울며 배고프다고 보챌 때도 저는 민호를 먼저 달래고 나서야 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셋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눈에는 여전히 민호만 보였습니다. 민호가 열이 나면 밤새 병원에 데려가고 새 옷을 사주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사와서 밥상에 올렸습니다. 지영이와 준호는 늘 민호가 쓰다 남긴 물건들을 물려받았어요. 낡은 옷, 해진 신발, 심지어 밥상에서도 민호가 먼저 먹고 남은 반찬을 나눠 먹는 일이 다반사였죠.
저는 그때마다 너희는 동생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타일렀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영이가 왜 민호 오빠만 새 옷을 입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민호가 장남이라 그래라고 단호하게 대답했고, 준호가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형을 위해 참아라고 다그쳤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책가방과 학용품을 챙겨줬습니다. 새로 산 연필과 공책을 가방에 넣어주며 우리 민호가 잘할 거지? 라고 다독였고, 민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와 준호는 민호가 쓰던 낡은 가방과 찢어진 공책을 그대로 썼습니다. 지영이가 나도 새 가방 갖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민호가 장남이니까 먼저 챙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지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하고 민호에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준호가 형만 좋은 거 주면 나도 형이 되고 싶다고 투덜거렸을 때도 저는 장남은 하나뿐이다라며 아이의 말을 묵살했어요. 민호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쑤셔도 민호가 공부를 잘하면 집안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 버텼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야근을 늘려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했고 저는 그 돈을 민호의 학원비로 보냈습니다. 지영이가 나도 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는 민호가 더 중요하다고 잘랐고 준호가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형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 시절에는 장남이 집안의 미래라는 믿음이 저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다른 자식들의 작은 바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저희는 더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학비와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녁을 굶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야근을 늘렸고 저는 삭바느질 외에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에도 민호가 잘 되면 다 보답받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시험이 많다고 하면 저는 새벽까지 깨어 교과서를 읽어주며 공부를 도왔고 남편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준호가 배고프다고 하면 남편은 형이 공부 잘해야 우리 집이 잘 된다고 다그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아이의 투정을 외면했어요. 지영이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방에 틀어박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지영이가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영이가 저희에게 마음을 닫아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준호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민호만 잘 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에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희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집에 돌아온 민호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우리 장남이 해냈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민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우리 민호가 대단하지 않으세요? 라고 자랑하면 다들 정말 잘 키우셨다고 부러운 눈초리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때는 그 관심과 칭찬이 너무 달콤했어요. 저는 민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 고생이 끝났다고 믿었죠. 민호가 대학생이 된 첫날, 저는 새 옷을 입고 캠퍼스를 걷는 그를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가 자취할 방을 얻기 위해 저희는 시골에 있던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은 저희가 삭바느질과 공장 일을 하며 어렵게 마련한 터전이었어요. 낡은 초가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살던 날들, 겨울이면 얼어붙은 방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던 기억이 담긴 곳이었죠. 집을 팔 때
저는 그곳에서 보낸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이 났지만 민호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어줬고 민호는 고맙다고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지영이와 준호가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너희는 나중에 알아서 살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영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가 한참 뒤에 나왔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민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희는 남은 전 재산을 털어 그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장남이 회사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새 차를 타고 집 앞에 온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 미소가 저희에게는 큰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저는 그 돈으로 장을 봐서 맛있는 밥을 차렸고 남편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 지영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결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지방으로 취업하며 저희와의 연락을 서서히 줄였어요. 저는 그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지만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민호가 결혼할 때는 저희가 가진 마지막 돈을 털어 혼수를 장만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얌전하고 마음에 들었고 손자를 낳아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민호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우리 노고가 결실을 맺었다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호네 집에 놀러가면 늘 따뜻하게 맞아줬고 심지어 부모님이 여기서 같이 사시면 좋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역시 장남을 잘 키웠다고 뿌듯함을 느꼈어요. 지영이와 준호가 저희와 멀어진 것도 그저 애들이 제 갈 길을 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민호가 결혼 후 첫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저는 손수 만두를 빚어 대접했고 민호는 엄마 음식이 최고다라며 웃었어요. 그 순간은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뒤로 민호는 저희를 자주 부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바빠서 정신없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고 저는 아기를 키우느라 힘들겠지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민호네 집에 가면 밥을 차리고 손자를 돌봐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가 할머니 라며 달려오는 모습에 저는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죠. 민호네 집에 갈 때마다 저는 손주에게 줄 과자와 장난감을 챙겼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건네며 할머니가 사온 거야 라고 말하면 손자는 까르르 웃으며 품에 안겼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잠시나마 모든 아픔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점점 더 거리를 뒀어요. 너무 자주 오시면 민호가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저희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반갑게 맞았지만 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저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민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고 한참 동안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가 어릴 때 썼던 담요를 꺼내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민호가 쓰던 방에 들어가 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만지며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낡은 책가방, 그가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 고등학교 졸업 앨범, 그 모든 것이 저희의 헌신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민호가 너무 배은망덕하다고 화를 냈지만 저는 점점 자책감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다른 자식들을 공평하게 챙겼다면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민호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민호가 회사에서 잘 나간다더라고 전해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가 잘 되는 건 기뻤지만 그 성공이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민호네 새 집이 엄청 크다더라라고 덧붙였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저희가 준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겼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저는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이는 민호가 저희를 외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울면서 그간의 일을 털어놨고 지영이는 한참을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이는 저희가 민호만 챙겼던 세월을 떠올리며 자신과 준호도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엄마 아빠가 민호만 사랑한 게 아니었냐는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지영이가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 지영이와 준호를 얼마나 외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과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뒤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호는 차갑게 대응했어요. 저는 민호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호는 엄마 아빠가 만든 결과다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고 저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에 더 깊은 후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준호는 나한테 기대지 말라고 덧붙이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손을 떨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민호는 저희를 완전히 잊었고 지영이와 준호는 저희와의 관계를 끊은 지 오래였어요. 집은 텅 비었고 저는 매일 민호가 쓰던 방, 지영이와 준호가 자라던 흔적을 바라보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연필, 지영이가 좋아하던 인형, 준호가 그리던 스케치북, 그 모든 것이 저희가 잃어버린 시간을 상기시켰어요. 장난만 챙기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민호 이야기를 하며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TV 앞에 앉아서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담배 연기가 집안을 채울 때마다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남편은 이미 다 망가졌다고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잘못했나 봐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집을 팔아서 더 큰 데로 이사 간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집은 저희가 시골집을 팔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 남편이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몽땅 쏟아부었고 저는 삭바느질로 모은 돈을 보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그 집에서 처음 짐을 풀던 날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다독였고 민호는 엄마 아빠 덕분이다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민호는
그 집을 팔아 저희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서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인이 됐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고 저는 관절염 때문에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값과 진료비가 쌓였고 저희는 점점 더 궁핍해졌어요.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민호에게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고 지영이와 준호에게 손을 내밀어도 저희도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동네에서 민호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쓰라렸어요. 민호가 새 차를 샀다더라. 민호네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더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잘 살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민호 어머니 요즘 민호 잘 나간다던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숨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눈물이 났고 얼른 밥을 차려줬어요. 지영이는 밥을 먹으며 민호가 저희뿐 아니라 자신과 준호에게도 무관심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민호가 돈을 많이 번다더니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영이는 저희가 민호만 챙겼던 과거를 다시 꺼내며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사과했지만 지영이는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없다며 조용히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후회에 잠겼습니다. 지영이가 떠난 뒤 저는 그 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어 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호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저는 기뻤지만 초대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민호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으며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건강 챙기세요라는 말로 전화를 마무리한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그 아이가 어릴 때 그리던 그림을 꺼내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끊겨 있었지만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서 민호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말에 저도 울면서 민호를 용서했고 그날 이후로 민호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퇴원 후 자주 집에 들렀고 손자를 데려와 저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잠시나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호는 이제라도 잘할게요라며 저희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지영이와 준호도 가끔 연락하며 민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영이는 오빠가 정신 차린 게 다행이다라고 했고 준호는 이제라도 가족이 됐다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제 후회와 희망을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장남만 챙기던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자식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지영이와 준호와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조금만 더 공평했더라면이라는 생각에 잠깁니다. 민호가 다시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그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차리고 지영이와 준호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부부가 지나온 시간이 안타깝게 느껴지시나요?
저희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닿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저는 매일 아침 텅 빈 집에서 자식들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